저희가 행사를 뭐 최근에는 거의 주 3회 하고 있는데 되게 오늘 좀 특이한 공간을 좀 찾았습니다. 뭔가 좀 학부적인 분위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가지고 감사하게도 그 연대 MBA랑 같이 오늘 협업을 하게 돼가지고 좀 다시 학교 학창 시절로 돌아오는 것처럼 학교를 다시 오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더 네트워킹은 저희가 나중에 그 뒤풀이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강연 스타일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1대1 발표는 좀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파이어사이드 챗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지만 어쨌든 좀 오늘은 많은 컨텐츠랑 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가 썸네일도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근데 저희 그 행사 그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황현태님 오늘 연사분 중 한 분의 그 슬로건을 하나 따와가지고 AI 시대 그 AI 포모에 대한 신경 안정제라고 제가 일단 과제를 잡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부분이 너무 공감이 됐고 저 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요즘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포모를 많이 느끼셔서 신청을 하셨을 것 같아요. AI 시대 때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나는 여기서 뒤처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뭔가 카파 씨도 본인도 내가 뒤처지고 있다고 말할 정도면은 뭐 저희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사실 현실 세계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매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AI 트렌드가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만큼 뭐 같은 속도로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제 현업에서는 우리가 AI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마 인터넷에서 보는 거랑 좀 다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제가 좀 기획을 해서 대기업부터 공공기관부터 AI 스타트업부터 그리고 1인 빌더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그 시선으로서 우리가 AI를 바라볼 수 있으면은 뭐 여기서 정답을 내리는 건 아니겠지만 다양한 시각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제가 이 주제에 맞춰가지고 연사분들을 한번 모셨습니다. 네, 이어서 넘어가면은 네. 제가 그 오늘 6명을 불렀는데 페어를 2대2로 했어요. 근데 사실 조합을 다 다양하게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두 분을 다르게 조합을 하셔도 되는데 일단 제가 두 분을 이렇게 조합을 했던 이유는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에서 AI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한 분은 대기업에서 하고 계시고 심지어 이거를 도입을 하신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한번 모셨고 또 다른 분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보다 더 빡셀 수도 있는 정부에서 공공기관에서 AI를 심지어 MCP를 만드신 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보수적인 조직에서 AI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도입을 하고 계신지를 여쭤보려고 두 분을 페어로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두 분 자기 소개를 좀 부탁을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성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뭐 삼성전자에서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에서 많이 본 그 요즘 뭐 파업 이슈로 많이 본 그 LSI라는 보수적인 반도체에서 제가 이제 뭐 임원은 아니고요. 그냥 나부랭이 중에 하나인데 뭐 그 GPU 한 100개 정도를 제가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하면서 클로드 코드도 제가 직접 자체 GPU로 운영되는 클로드 코드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는 곳의 대상은 한 7,000명 정도 되고 그곳에 실제 사용자는 4,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진구청에서 왔고요. 스레드에서 딴짓하는 류지뮤로 활동하고 있는 류승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행정직 공무원이고 8급입니다. 제가 이제 3월쯤에 제가 AI를 배우면서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걸 좀 혼자 쓰기 너무 아깝고 해서 스레드에 공개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걸 계기로 해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행정혁신 사례로 소개가 되면서 지금 본의 아니게 여기저기 많이 끌려다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요. 여기 너무 쟁쟁하신 분들하고 이렇게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긴 한데 그래도 오늘 좋은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왕 마이크를 잡은 김에 제가 유 주무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법령 MCP를 만드셨는데 법령 MCP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법령 MCP도 모르실 수도 있고 MCP 자체가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법령 MCP를 왜 만들게 되셨고 이게 어떤 역할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MCP라고 하면 제가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 항상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께서 다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뭐 모르시는 초보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우스를 쓰려면 컴퓨터에 USB를 꼽아야 되잖아요. 근데 AI한테 법령을 읽히게 하려면
MCP라는 USB를 꼽아줘야 된다. 좀 표정이 AI가 법령을 못 읽어?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MCP를 개발하게 된 것도 AI를 통해서 어떤 걸 법령 관련된 거 물어봤는데 기가 막힌 거짓말을 해서 제가 옆 직원하고 이제 팀장님한테 소위 개쪽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AI가 이 할루시네이션을 없애고 좀 더 좀 생산적인 답변을 할 수 있을까 해서 하고 들다 보니까 이제 법령정보 MCP라는 걸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곳에서 API를 다 제공을 하는데 이걸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AI를 많이 채찍질을 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이걸 공개한 이유로 뭐 변호사님들이나 회계사님 아니면 법령을 다루는 공직자분들께서 굉장히 실무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셔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진짜 정부밖에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해주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또 이제 마이크 잡은 김에 궁금한 거는 그게 누가 이렇게 시킨 일은 아니잖아요. 누가 이렇게 법령 MCP를 만들어 보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직군도 그쪽은 아니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비개발자 출신이시기도 하고. 근데 뭐 제 예상에는 그런 좀 보수적인 집단에서는 시키지 않은 일을 하면 조금 이렇게 리스크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거를 어떻게 타파하고 내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또 일이 커질 수도 있고 뭐 다르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추진을 하시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파를 못했고요. 네, 시키지 않은 짓을 했습니다. 네, 몰래. 네. 네. 그래서 제가 소개를 드린 것도 업무 시간을 개발을 했다기보다 이제 퇴근하고 그 요즘 많이들 겪으시죠. 밤잠 못 이루시고 이 도파민에 취해서 밤새 개발을 하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개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공개를 해서 외부의 혁신 사례로 소개가 된 시점에도 내부적으로는 그걸 네가 왜 만들어? 왜 너가 이런 걸 하고 있어? 그리고 이걸 누가 써?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것도 다행히 지금은 저희 내부에서 운영하는 그 API를 이용한 AI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달아줬더니 다들 너무 좋다. 그제서야. 네, 그제서야 이제 네, 그 전에는 사용법도 어렵고 이제 유료 구독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혹시 유료 계정 갖고 계세요? 하면은 다음에 통화하자 이러고 네, 끊으시고 네 그러시다가 지금은 그렇게 뭔가 쓸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네가 이제 뭘 했는지 알겠다. 네, 이런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그걸 들고 가시는 게. 제가 성수님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그 GPU 100장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우연히 삼성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드디어 다음 주에 뭐 이제 AI를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말씀을 나눠서 그 백그라운드를 아는데 처음에 그 삼성전자의 AI를 도입을 하기 위해서 진짜 많은 그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GPU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스토리를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거 이제 좀 AI보다는 좀 정치 좀 이런 얘기라 여기 아마 MBA 과정 들으시면 좋아하실 얘기 같아요. 제가 또 그쪽에 관심 많거든요. 정치 이런 거에. 이제 그래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GPU를 올해 초에 한 100장 정도 했습니다. 뭐 대충 H200, H100이라는 뭐 그런 GPU인데 사실 뭐 100장은 중요하지 않고요. 결국 하고 싶은 거는 이제 100장을 도입을 한 게 저희 7,000명이 수용하기에는 사실 턱없이 모자란 숫자예요. 이게 저희가 대충 예산을 해도 지금 한 200~300장 정도는 있어야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게 저희 내부적으로 계산이 있는데 턱없이 모자라가지고 이거를 이제 많은 그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이걸 이제 어떻게 배분할까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자원 배분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돈이 이게 정말 100억 이상의 단위가 들어갔는데 이걸 누가 쓸까의 문제였는데 저의 의견은 이거는 모두가 써야 된다. 이게 AI는 결국 도메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 실제 개발자분들이 써야 도움이 된다가 저의 의견이었고 반대로 그분의 의견은 반대였어요. 이거는 AI의 논리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써야 그 의미가 있는 거다. 굉장히 비싼 거고 회사에서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에는 좀 동의를 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도메인 지식을 아는 사람이 이거를 잘 써야 훨씬 잘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AI에 뭔가 특수한 스킬이 있는 그런 기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도구인 거고 어떤 그냥 기술인 것 뿐이고 그래서 저는 도메인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전파해야 된다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 반년도 아니고 한 2, 3개월 싸웠는데 결론에 도달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임원의 이제 허락을 받지 못하고 그냥 사내 전체 메일 발송 7,000명에게 발송을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4번 정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적이 정말 많았어요. 제가 이제 회의에 끌려가서 정말 못 들을 욕도 많이 먹고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사내에 핸드폰 번호가 없습니다. 혹시 삼성전자에 계신 분이 있으면 제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제 번호가 안 나와요. 제 전화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번호도 내려놨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비슷한 문제로 클로드 코드도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혼자 치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좀 싫어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자체 GPU로 클로드 코드 도입하는 것도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혼자 치고 나가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또 대기업의 어떤 문화인데 한 명이 너무 독단적으로 나가면 싫어하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클로드 코드를 이제 저희 자체 GPU로 돌아가게 하는 어떤 아키텍처를 제가 만들어 놓고 그런 어떤 소스 할 수 있는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냥 스크립트만 돌리면 실행할 수 있는. 그것도 메일 보내고 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삼성전자에 다니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이제서야 AI가 도입됐다라고 하지만 저희 사업부는 달라요. 시스템 LSI는 이미 한 반년 전부터 제가 이걸 뚫었고요. 그래서 약간 딴 데랑 독단적으로 저희는 저희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적도 많고 되게 아군도 많은 뭐 그런 MBA 분들이 좋아하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와 나 퇴사하면 네. 그죠. 여기 때문입니다. 하나 궁금한 거는 이게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적은 왜 적이고 왜 반대를 하는 거고 그분들은 아군은 이해가 되는데 그 구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좀 대기업에 혹시 여기서 좀 종사하시는 분 조금이라도 해보셨으면은 좀 이게 이런 느낌이 혹시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연초에 이제 임원들은 성과 지표를 잡아요. 뭐 KPI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MBO 저희는 MBO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 여러분들이 지금 말고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면은 땡땡 에이전트 만들기 이게 유행이었어요. 지금은 다 스킬을 만드시는데 그때는 에이전트 만드는 게 유행이었거든요. 클로드 코드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러면 이제 왜 우리는 다 각자 MBO를 올리신 거죠? 나는 이 에이전트 만들 거다. 나는 이 에이전트 만들 거다 해서 각자 막 배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클로드 코드를 배포함으로써 그 에이전트 자체가 쓸모 없어진 거죠. 스킬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MBO가 다 무너지셨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MBO 브레이커가 되면서 그거를 이제 억제하고 싶으신 거죠. 올해 내 성과에서 얘가 내 걸 뺏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뭐 그런 이슈로 갇혔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니 이게 스토리가 두 분이 페어가 진짜 많으신 것 같은데 두 분이 약간 좀 파이터적인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류그 주무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디가 더 빡셌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저 장난 아니었던 것 같고 주무관님도 비슷했나요? 저는 들으면서 너무 부러웠던 게 처음 듣는 말. 저는 지금도 제 사비로 다 구독을 하고 그 지원해 주신다는 청장님은 일주일 있다가 선거 사퇴하셔가지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네. 와 진짜. 그러니까 잊지 마시라고 카톡도 보내고. 와 근데 저는 그러면은 혹시 그게 문화를 바꿨잖아요. 그럼 좀 변화가 생겼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2의 유 주무관님 같은 분들이 생기는 좀 이렇게 환경이 조성이 됐는지 아니면은 어떤가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 사실 지자체 저희 정부가 이제 3개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중앙 정부가 있고 광역, 서울시 같은 그리고 저희 광진구 같은 기초지자체가 있는데 요 집단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다 같은 공무원이지만 저희는 다 다른 공무원입니다. 네, 국가직 공무원이 있고 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해서 이제 자치구는 사실 임명권자가 그 자치구청장이에요. 서로 협조도 잘 안 되고 특히나 정부랑 국가직이랑 지방직은 그냥 공무원 이름만 같은 뭐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 세 주체가 AX 그러니까 AI를 도입하는 거에 대한 속도도 각자 다 다르고 각자 다 목표가 달라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얼마나 그런 광진구는 앞서가고 있냐, 좀 이런 어떻게 좀 잘하고 있냐라고 사실 벤치마킹도 많이 오시는데 그때마다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들 거의 대부분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없고 계획도 없는 상태고 조금 늦은 상태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걸 좀 깼으면 하는 게 시에서 뭘 도입을 하면은 잘 따라합니다. 서울시에서 뭘 도입을 하면 자치구들이 하나같이 다 하려고 해요. 근데 누가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옆에 구에서 했는지 먼저 찾아봐요. 그래 성동이 도입을 했냐? 안 했다. 그러면 우리도 안 하면 되지. 성동이 도입하는 순간 광진에 이제 불이 나는 겁니다. 사실 좀 이런 뭔가 좀 책임지기 싫어하는 네. 그런 체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빨리 뭔가 도입이 되면 그걸 광역이 거의 비슷한 속도로 따라잡고요. 광역이 도입을 하면 그 밑에 지자체들은 빨리 도입을 하는데 광진구 같은 경우는 이제 오셨으니까 새로 네. 다시 7월 이후에 네, 뭔가 하지 않을까? 네. 신기하네요.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공무원분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업은 늘 네트워킹도 많이 하고 뭐 링크드인이나 이런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뭐 어쩔 수 없이 많이 배우게 되는데 주무관님 같은 뭐 공무원분들은 이런 AI 트렌드를 어떻게 따라가는지가 좀 궁금해요. 트렌드. 이게 네트워킹이 뭐 제 생각에는 막 뭐 김용란법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뭔가 연락하기도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이제 사회랑 이제 트렌드를 쫓아가지고 너무 제가 이게 상걸 비하 발언이 아니고요. 이건 조금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서는 저한테 프론티어라고 하는데 공무원에서는 그쵸.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부에서 사실 좀 안타깝게도 대화할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뭔가 제가 어제 배운 거, 어제 개발한 거 이런 걸 이제 친한 형한테 얘기를 하는데 싫어하더라고요. 야, 네가 하는 걸 못 알아듣겠으니까 하지 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혼자 해야 되나 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찾았어요. 카카오톡 커뮤니티 같은 뭐 아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에이전트 코리아라는 곳이 있었는데 네, 거기 이제 현업 개발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바이브 코더들도 계시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초보 시절에 거기 들어가서 열심히 루팅하면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AI로 뭘 할 수 있지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 예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바이브 코딩이 익숙해졌을 때 이제 그것들 됐던 예들을 뭔가 구현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아직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안 되는 게 아니다. 일단 좀 그런 마음가짐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에 넘어가겠지만 성선님께 제가 좀 질문을 다시 또 여쭤보면은 요즘 AX 진짜 많이 하고 뭐 토큰 맥싱도 많이 하는 그런 추세이고 또 아마 임원진 분들이 어쨌든간에 지금 AI 도입을 하게 됐으니까 누가 AI를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돈을 많이 태우는지 이런 것도 보실 것 같아요. 정량 지표로서요. 근데 성수님 또 링크드인 올리신 거 보니까 그냥 마냥 AI를 많이 토큰을 많이 쓰고 그리고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약간 반감의 그런 것도 많이 보이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제 스탠스가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토큰 제가 나래비를 항상 세우고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임원이 해달라고 해서 많이 해주는 건데 나래비를 세우면 사실 한 상위 10명이 저희 GPU의 80-90%를 실제로 쓰고 있어요. 근데 그 한 명이 과연 전체 80-90%의 역량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저는 절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아래에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써주셔야 이게 전체적인 상향 평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토큰 사용량 나래비를 세워서 하는 거를 굉장히 저는 싫어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걸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링크드인 이제 김성수에 추가해 주시면 제가 계속 글을 이렇게 올리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제 뜻대로 안 된 것들을 올린 겁니다. 제가 이제 난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했는데 내 의견이 반영 안 된 거는 거기에 올린 거가 저를 추가해 주시면 삼성이 어떻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지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아마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삼성분들 다 보시긴 하실 텐데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번호가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지금 삼성에서는 이제 공개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AI를 어떻게 지금 쓰고 계신지가 궁금해. 대기업 같은 경우에서. 이제 저희는 여러분이 사실 이게 되게 범위가 넓어서 어떻게 설명드려야 모르겠는데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보통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는 이제 하드웨어 설계를 좀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재미없는 영역이라 진짜 추상적으로만 얘기 드리면 하드웨어 설계를 하는 그런 코딩하는 언어는 파이썬 이런 게 아니라 RTL이라는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언어로 된 코드들은 사실은 세상에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도 그거는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코드고 다른 코드들도 전부 다 다른 나라 뭐 AWS나 뭐 저런 구글 다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들이 모델들이 오퍼스나 이런 애들도 전혀 그 코드를 짜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그거 짤 수 있는 어떤 그 툴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이 뭐 파이썬, 뭐 PIP 인스톨 하시는 그런 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저희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팀이 따로 있어서 그 툴을 호출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개발을 하는데 되게 많이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 가이드 문서도 저희는 내부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이드 문서가 얼마나 큰지 대충 감을 드리면 이 아틀라시안의 컴플런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툴이 이거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문서 관리하는 가장 유명한 툴이거든요. 그거에서 우리 삼성이 제가 알기로 가장 크게 쓰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액티브 유저가 가장 많은 걸로. 그 정도로 가이드 문서를 정말 빡빡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그거를 뭐 렉으로 학습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보다 잘 쓰고 있진 못해요. 근데 아예 그 생각하는 거랑 다르네. 이게 완전 그 범용적인 AI를 그대로 쓸 수 없는 이유가 이미 그 도메인적인 게 뭐 보안이나 이런 게 걸려 있어가지고 일단 범용적인 AI가 모를 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넣어도 작동이 되기가 어려워서 그 구조를 다시 만드는데 제일 많이 리소스를 쓰고 있다. 네, 스킬인 거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그러면은 류 주무관님께 여쭤보는 거는 공무원 좀 충격적이었던 건 아직도 그 개인 구독으로 쓰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어떤 툴 쓰시는 거세요? 저는 지금 클로드 코드가 메인이고 네. 챗GPT 코덱스, 제미나이 다 쓰고 있어요. 다 쓰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뭘 제일 많이 그 AI로 쓰시나요? 클로드 코드를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제발 어떤 작업에 제일 많이 쓰시나요? 제일 많이 하는 건 아무래도 코딩인 것 같고요. 그거 외에 이제 코딩으로 무엇을 하시는지가 제가 하는 업무는 다 한번 올려보고 있습니다. 네, 뭔가 반복되는 것들, 그 다음에 처리하는데 이제 여러 번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조금 이거 이렇게 하면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다 올려서 해보는 중. 뭔가 그 예시 같은 게 있으실까요? 예시라 뭐 보고서 플랫폼 제 업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혹시 뭐 구정 소식지 같은 거 아시나요? 뭐 신촌 여기 서대문이죠. 서대문 뭐 소식이라든가 이렇게 구청에서 내는 구정 소식지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걸 이제 광진구에서 만들고 있고요. 이걸 만들려면은 아무래도 구정 소식이다 보니까 저희 전체 부서에서 그 달에 내고 싶은 자료들을 한글 파일로 보내옵니다. 담당자들마다 각각 다른 서식으로 중구난방하게 오는데 이걸 소식지에 맞게 그 매거진에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유니크한 톤들이 있어요. 대상, 장소, 시기, 신청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걸 안 지키고 다 오다 보니까 전임 같은 경우는 이 업무를 하느라 6개월 동안 휴가를 한 번도 못 갔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업무 맡고 나서 처음에 1월호를 만들 때 너무 힘들었어요. 죽겠다 이러다가 이 문서만 보고 하다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 업무부터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개발을 하게 된 게 그래서 개발을 했다기보다 이제 그 전에 있었죠. 코닥이라는 문서 파싱하는 엔진인데 그걸 이용해서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오는 소식지의 한글 파일을 AI로 돌리면은 한 8분 만에 100개 정도를 제가 원하는 형식으로 이제 한글 파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돌려놓고 저 담배 한 대 피고 와서 이제 업체에다 넘겨주고 야근해서 해방이 되는 거죠. 근데 주무관님 말고 다른 분들은 안 쓰시는 분이 대다수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그냥 기존에 수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약간 조직의 방향성 같은 건데 공무원 조직이 좀 보수적이다 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조직에서 조금 특이하냐면 뭔가 저는 불합리한 거, 그 다음에 좀 귀찮은 거, 복잡한 거 이런 것들 항상 보면은 이거 어떻게 쉽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시간을 덜 들이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대부분 공무원들은 안 그래요. 전임이 A, B, C, D, E, F, G의 단계를 거쳐서 뭘 하게끔 만들어 놓으면 정확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A에서 E로 한 번에 가는 경로를 알려줬더니 주인님 그냥 따라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겪다 보니까 제가 이런 걸 개발을 해서 좋은 걸 아는데 주변에다가 이제 몇 번 말해주다가 저도 상처를 받았어요.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다. 그냥 이게 어려워요? 이제 이런 식으로. 너는 왜 맨날 이렇게 하려고 해? 약간 이렇게까지 좀 반발을 당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뭔가를 하는데 좀 처음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내부에서 뭔가 빌드업을 해서 내부에 적용하고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아 그래 이걸 악이다 똥된다 세상 다른 분들을 이롭게 하자 해서 스레드에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럼 제가 또 성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그 적과 아군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적도 이제 다양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AI로 나 대체되는 뭐 대체될 수도 있는데 우리 회사 AI 안 쓰면 나 그냥 기존대로 잘 하고 있는데 괜히 AI 도입해가지고 누구는 잘 쓰지만 내가 하는 업무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작업으로 하루 걸리는 거 8분 안에 하면 누군가는 그 자리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타파를 하고 계시거나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뭐 일단 좀 저희 내부에서는 그런 분위기는 없어요. 이게 아마 또 다른 사업부는 또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 아실지 모르겠는데 비메모리거든요. 제가 있는 곳이 비메모리가 사업이 사실 그렇게 잘 풀리고 있지는 않아요. 저희는 그 원인이 사실 사람이 부족하다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결론에 도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다른 뭐 반도체 업계에 비해서 한 절반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라 그래서 이거의 극복 방법으로 오히려 GPU가 굉장히 각광받고 제가 교육을 사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의 뭐 시작하면은 한 1분 만에 마감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클로드 코드 기초 교육해서 뭐 스킬 쓰는 법 이런 것만 올려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정도로 저희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이걸 가지고 성과를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 분위기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본업을 하고 있는데 엄청 바쁜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네 많고 네. 뭐 사실 이거는 이제 뭐 사이클이 있어요. 어떤 과제 주기가 있는데 주기가 비었을 때 제가 들어가 드리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네, 그 타이밍에 잠깐 비었을 때 가서 하루 종일 해서 과제 하면은 다음 과제에서는 이 클로드 코드를 쓰게 네 이런 식으로 많이 도와드리고 있어요. 좋습니다. 일단은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Q&A를 좀 받으려고 해요. 일단 마지막 질문은 이제 두 분도 어떻게 되면 되게 보수적인 집단에서 되게 프론티어로서 나가고 있고 뭐 주무관님 말할 것도 없고 뭐 삼성전자에서도 아마 AI를 못 쓰는 분위기면 다들 비슷한 생각이실 텐데 어쨌든 이걸 도입을 하려고 하셨던 것조차도 되게 프론티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포머로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각자만의 좀 노하우나 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모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꼭 이렇게 내가 뒤처지고 있는 느낌이 아. 드는 사람들에게는 네. 어떤 식으로 그거를 일단 뭐 네. 저부터 포모가 좀 있어서 네, 저부터 있고 근데 뭐 사실 극복하는 방법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 AI 전문가는 사실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적어도 삼성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이 높은 사람이 AI를 조금만 잘 쓰잖아요. 그러면 그냥 AI만 잘하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인 거죠. 갖고 놀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포모보다는 그냥 자기 일을 잘하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본질적으로 좋습니다. 주무관님. 이 질문은 좀 어렵긴 한데 제가 강연을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결국에 이거 암묵지랑 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는 다 AI의 프론티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주시고 이런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프론티어인데 외롭죠. 왜냐하면 저희가 다 지금 맨 앞에서 누가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걸 조금 외주, 그러니까 공공기관 외주는 100% 실패합니다. 왜 그러냐면 각자 개인이 그 업무의 도메인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 분야에 관해서 내가 제일 전문가인데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뭐 프로그래밍은 잘하겠죠. 근데 와서 그런 걸 전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대학 교수님께서 암묵지에 대해서 글로 옮길 수 있는 건 암묵지가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얘기를 조금만 돌려보면은
AI 시대에 그나마 축복일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런 암묵지를 가진 개인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내가 내 문제를 스스로 잘 풀어낼 수 있는 게 좀 축복이지 않을까. 그래서 포부를 극복하기 위해서 막 급하게 하실 게 아니라 좀 근원적인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을 잘 던지는 그런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두 합니다. 분 말씀하신 게 같은 각도로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좀 어떻게 보면 큰 조직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두 분은 이제 스타트업의 입장에서 제가 좀 세션을 한번 잡아봤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두 분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엔터프라이즈 대상 AX 스타트업 스페이스와이 운영하고 있는 황현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입찰 사업을 한국과 아시아에서 하다가 3년, 2년 반 전에 이제 입찰 분석하는 솔루션을 만들어봐야지 해서 창업하게 된 클라이언트의 대표 조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생각하면은 저희가 되게 화려한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콘텐츠가 될 수도 있고 뭐 챗봇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사실상 두 분이 지금 있으신 분야가 좀 이렇게 막 완전 플래시한 그런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호님 같은 경우에는 입찰이라는 되게 낙후된 또 산업이기도 하고 현태님 같은 경우에는 AX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장에 들어가는 글쎄요, 이렇게 뭐 SI라고도 보여지는 경우도 있는데 하필이면은 그렇게 되게 멋있고 재밌는 거가 아닌 뭔가 좀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해 보일 수도 있는 산업에 들어가시게 된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혜타님 먼저 제가 좀 질문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스타트업 한 4년째 하고 그 전에도 창업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씬을 보통 정의를 하면 되게 재밌는 아이템들 그리고 B2C로 뭐 배달민족 만들고 토스 만들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한 작년 재작년쯤 쏘은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B2B를 하러 들어왔으면은 그런 사스 B2B 사스하고 왜 이런 회사들 다 잘 안 될까? 클라이언트도 정말 잘 되지만 근데 잘 안 될까 이 고민을 엄청 하다가 쏘았다. 그리고 SI 하는 선배들은 돈 진짜 많이 벌고 몇백억 몇천억 매출 만들면서 탄탄하게 커가지고 마이박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뭔가 쏘았다 잘 모르고 제가 허물이 들었었다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벌려면 B2B 씬에서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리고 난 소프트웨어 잘하는데 그리고 결국에는 B2B니까 내가 쓰임이 있는 뭐 AI 진짜 잘하고 코딩 잘하면 그럼 그냥 조직을 빨리 만들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뭐 저 완전 개발자거든요. SI 하면 망한다 그랬어요. SI 씬 들어가면 큰일 난다. 커리어 다 꼬인다 그랬는데 실제로 선배들은 거기 들어가지고 돈 잘 벌고 있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좀 관점을 3세팀 됐을 때 좀 관점을 바꾸게 됐습니다. 저도 이 관점이 저도 되게 중요한데 아까 뭐 사스로 돈 잘 버는 회사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희 여기 근데 혹시 스타트업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도 꽤 있으시네요. 예, 그 스타트업의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전 세션에 두 분은 굉장히 우린 다 제약돼 있어 그렇잖아요. 저희는 다 풀어요. 예, 클로드 프로 다 써요. 전 직원 다 써. 그래서 다 잘 써요. 근데 잘 쓰는 게 결국 큰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다 쓰지만 올해 1월 달부터 그렇게 했지만 저희 사업 매출은 그냥 똑같았어요. 예, 전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업의 성과와 AI를 잘 쓴다? 저는 완전히 세퍼레이트 다르다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사스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사스 했었거든요. 근데 사스라는 게 제품이잖아요. 저는 이제 스타트업은 제품을 잘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스타트업의 정의를 다시 봤는데 스타트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그다음에 방식을 활용해서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파괴적인 그 산업을 파괴하면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꼭 제품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황현태 대표님하고 비슷하게 우리는 AI를 잘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AI 덕분에 어떻게 하면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사업을 발견할 것인가. 결국은 쓰는 게 아니라 결국은 끝맺음, 끝 그림이 잘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런 방식으로 지금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고민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둘이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좋습니다. 그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공공이나 대기업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얼리 어답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저희는 잘 쓰지만 저희가 타겟을 하고 있는 분야들 어떻게 보면 뭐 SI 뭐 AX 같은 경우는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기관에 들어가서 이걸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AI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거 진짜 잘 안 되더라 뭐 이런 거 있으실까요, 황현태 대표님? 처음에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는 우리가 진짜 잘해서 큰 회사들이 불렀구나라는 착각을 했던 것이었거든요. 실력이 진짜 좋아가지고 불렀구나. 물론 그것도 일부 있겠지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외부에서의 드라이버는 항상 필요한 거더라고요. 저는 MBA 이런 거 그리고 컨설팅 펌 이런 거 진짜 별로 거리를 두는 사람이었거든요. 왜냐면 왜 밖에서 드라이브를 거냐, 안에서 혁신하면 되지. 근데 이게 때때로는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 AI 기술 이런 거는 외부에서 좀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컨센서스를 제 개인적으로 맞추는데 좀 오래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기여를 해야 이 기관에 저희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지? 이게 소프트웨어 빨리 만드는 건가? 아니면 뭐 막 얘기를 많이 하는 건가? 소식을 빨리 전하는 건가? 이런 거를 큰 회사를 안 다녀봐가지고 근데 큰 회사 상대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해하는 것에 가장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주니까 우리가 쓰는 것보다 훨씬 못 쓰시는 거예요. 우리 제품은 너무 잘 좋은데 왜 못 쓰실까? 그렇게 인연을 진행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마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냥 클라이언트 제품 좋고 니네 도메인 있으니까 니네가 그냥 다 해주면 안 돼? 니네가 그냥 입찰 제안서 만들고 수주까지 다 해주면 안 돼? 그런 거예요. 제품 없이. 예, 그냥 니네가 다 해달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사실 수주라는 게 입찰 해보신 분 있죠? 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입찰 성공이라는 건 사실은 되게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 작용을 해요. 그리고 내부적인 리소스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일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성공 보수로 받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생각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뀐 이유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 제품을 잘 사용해서 이 입찰 프로세스가 굉장히 긴데 이걸 단축시켜서 수주를 만들 수 있다면 하루에 100개의 제안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컨설팅 사업은 할만하겠다. 기존의 컨설팅 사업이 아니라 AI를 극대화시킨 컨설팅 사업. 제안서 빨리 만들고 데이터 분석 잘해서 사전 영업 할 수 있는 리스트 쫙 만들고 한다면 기존의 프로세스가 2달 걸렸던 걸 일주일 내에 한다면 해볼 수 있겠다 해서 그런 AI를 잘 쓰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극대화해서 가치만 제공한다. 이렇게 저희는 바꿨던 것 같습니다. AI 시대에 접어들어가지고 제품도 제품인데 아예 산업 자체와 일하는 패러다임을 좀 시프트해야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현태님께 또 질문을 돌아가서 저희 요즘 FD라는 얘기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사실 FD가 그냥 파견직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FD랑 SI 파견직이랑 AX랑 그게 어떻게 다른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주 여기 저희 고객사 감사한 고객사도 와 계시지만 그 FD 처음 들어보는 분들을 위해 짤막하게 포워드 디플로이드 엔지니어라고 그 전방 파견 엔지니어고 20년 전에 팔란티어가 만든 단어이고 포지션이고 그 당시 국방부에 꽂혀가지고 이제 그런 용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포워드 디플로이드 엔지니어는 그래서 오래된 직군인 거예요. 고객사한테 가서 엔지니어가 여러 가지 프로블럼도 다 듣고 프로블럼 솔빙에 대한 어떤 엔지니어링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엔지니어링 사이드 프로블럼입니다. 이게 FDE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 SI 업체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애초에 선배들이 솔루션 아키텍트 선배들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FD라고 했을 때 고객사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거를 솔직히 많이 못 느끼십니다. 다만 작년 9월 10월쯤에 AI 특히 리즈닝 모델 혁신 이후에 이 SI 업체들의 솔루션 아키텍트 원래 하시던 분들의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린 거죠. 근데 이게 약간의 세대 차이가 있어 버려가지고 20대 후반, 30대 초반 엔지니어들이 이 기술을 엄청나게 잘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나이 때 그 인간들에는 SI 업체에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FD라고 다시 재정의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FD고 질문인 거예요.
FD랑 SI랑 그게 뭐가 근본적으로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똑같아요. 외국에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은 거의 똑같은데 10명의 뭐 PM 1명, 뭐 개발자 6명, 뭐 QA 1명 이렇게 와서 하던 일을 이제 혼자서 약간 멀티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걸 지향하는 게 KFDE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원래 그 SI 대형으로 하다 보면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어떤 AI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 또 이 수준을 올려야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레거시하게 원래 SI 업체들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대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명맥이 사실 끊어졌었어요. 왜냐면 저희 세대한테 SI 회사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노하우의 명맥이 끊어졌는데 다시금 AX 스타트업들이 나오면서 기존의 SI들이랑 같이 협업할 기회가 생기면서 사실 좀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업의 본질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객사 들어가가지고 완전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긴 하지만 세대 차이 말씀하셨고 사실상 그 팀도 대규모로 막 10명 짜야 되는 거를 사실 한두 명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사실 큰 차이가 되는 것 같아요 AI 시대 때. 근데 이거는 햄태님하고 제가 사전 얘기하면서 재밌었던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뭐 클로드 블루 막 이런 거 얘기하시면서 그 블루의 정의가 되게 많아요. 근데 햄태님 말씀하시기에 본인 회사에서도 그런 블루가 있다. 근데 그 블루가 뭐냐고 하냐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린 친구들이 열정적으로 FD를 들어가는데 사실 그만큼 한 사람이 100인분을 할 수 있으면 100인분의 프레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것보다 조금 더 조직 문화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조금 설명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성 100배가 된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이제 100명이서 하던 프로젝트 한 명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요. 그 원래는 10명, 20명이서 부담을 나눠 갔지 않습니까? 팀 플레이를 하면서 좋겠다 이거 뭐 어떡하지 뭐 어떻게 하실 건데 그러니까 야 네가 뭐 가서 막아라 이런 거 해야 돼. 근데 이거를 혼자서 그 부담을 다 안다 보니까 근데 이게 20대 후반의 세대가 이거를 다 안다 보니 근데 해낼 수는 있을 것 같고 왜냐면 클로드 모델 너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블루가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기한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해칭을 하는 어떤 프로세스도 올해 한 3월 정도에는 막 저희가 토론을 하면서 만들기도 할 정도로 그렇더라고요. 저만 해도 유리멘탈이라 가지고 그렇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근데 그게 진짜 현실적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탑하시는 그 여기 스페이스 Y1의 그 비법이 그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노하우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그냥 머리 받고 가면 좋겠는데 그 다들 힘든데 하는 생각을 처음엔 했었습니다. 왜냐면 컨설팅 펌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원래 주니어 때는 한 2년 정도 창문도 없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팀장님이 2주에 한 번씩 오시면 고맙습니다 하고 팀장님이 일 좀 줄여주면 팀장님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던데 지금 그렇게 풀 수 없는 세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제 개선을 계속하고 있는 게 2인 1조, 3인 1조 숫자를 조금씩 늘려나갑니다. 그리고 저희 FD도 와 계시지만은 3인 1조의 캐릭터리스틱이 다 달라요. 뭐 작업반장, 엔지니어, 뭐 서포터, 뭐 이런 커뮤니케이터, 코디네이터 이런 조금씩 다른 캐릭터를 주고 이거를 조를 짜가지고 들어가는 구성으로 지금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건데 이렇게 설명할 때는 마음이 편한데 그 또 실제로 짜서 들어가는 것까지 이제 회고를 하면서 팀 플레이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거에 AI 기술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AI 기술은 기본적으로 엄청 쓰기가 쉬우니까 다 잘 쓰는 건데 그 이외의 것들을 해칭하는 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그 방법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20대 분들이 어쨌든 실력은 좋고 열정은 좋은데 뭐 경험적인 거에서 좀 이제 멘탈적인 좀 그런 게 필요할 때 다른 방식 조직적인 문화로 풀어간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준호님께 이제 이어서 질문을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초반에 그러니까 올해 초 작년 말만 해도 AI 네이티브 이런 분위기가 진짜 많아가지고 다들 AI만 다 써야 되고 뭐 디자이너도 써야 되고 뭐 회계사분도 다 쓰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무슨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보니까 AI는 엄청 많이 도입을 하는데 그게 실제로 레비뉴로 넘어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뭐 대표님도 계시겠지만 AI에 그 잘 쓰는 거에 너무 과몰입하는 경우에 대해서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과몰입 함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피할 수 있을지 약간 이런 개인적인 견해가 궁금해요. 엄청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 작년 10월 달부터 뭐 클로드가 이제 엄청나게 뜨기 시작했을 때부터 여기 스타트업 분들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다 먹히니까 뭐 새로 뭔가 릴리즈 됐다 그러면 이 스타트업 먹히고 이 스타트업 먹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했고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뭐 그 AI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더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바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크게 사업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AI를 잘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AI 덕분에 이 사업이 잘 될 걸 찾을 것인가? 그러면 사업을 재설계해야 되더라고요. 특히 이 창업가 입장에서는 저도 그렇고 아까 뭐 이제 팀원들의 동기부여도 했지만 결국 동기부여가 되려면 끝 그림이 그려져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다행성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겠다라고 엄청나게 끝 그림을 보여주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지만 다들 같이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 끝 그림이 그리기 진짜 어렵더라고요. 예. 여러분 끝 그림 그려지는 게 있으신가요? 각자의 회사에서? 그게 안 되면 결국 아무것도 그 AI 아무리 잘 써도 사업가 입장에서는 그 이상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끝그림을 그리는 일에 굉장히 몰입하고 있고요. 그게 꼭 저희 회사의 도메인과 관련된 것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사실은 이 클로드 블룸 행사하고 있잖아요. 이거 저희 클라이언트라는 회사가 사실 주최하는 거거든요. 이찬 회사가 이런 클로드 블룸 행사를 한다고? 예. 처음에 이제 원주님이 아까 시작할 때 이 글을 하나 썼는데 사람들이 반응해서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원주님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엔 사람들이 여기 아까 사전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AI를 더 배우고 싶어서 AI 포머가 있어서 그래서 일주일에 3-4번씩 행사를 하는데 꽉 차요. 예. 오시고 그리고 오시니까 여기 있는 계신 분들 다 화이트 컬러거든요. 이 화이트 컬러에 광고하고 싶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 기업들이 홍보할 채널이 AI 시대 때문에 더 줄어들었어요. 무슨 광고를 해도 먹히지가 않아. 온라인 광고 아무것도 안 해서 요즘 광고 제일 뜨는 게 뭔지 알아요? 5개 광고예요. 5개가 정말 큰 거 있죠? 그게 제일 잘 돼. 돈 엄청 많이 벌어요. 예. 그러니까 광고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끝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정말 우리 글로벌에서 가장 핫한 AI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 예. 정말 우리가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글로벌 행사처럼 해서 지금은 여기서 시작하고 있지만 이 AI 덕분에 사람이 모이고 기업들이 모이면 기존의 마이스 업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런 끝그림을 그려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뭐 입찰도 하고 있지만 이것도 하고 있는 게 끝그림을 계속 그려 나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막바지로 돌아오고 있어가지고 이제 질문이 몇 개 안 남았는데 이렇게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AI 시대 때 진짜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들이 다 이제 AI 대체가 될 수 있으면은 남는 게 뭐 테이스트다, 뭐 안목이다, 혹은 경험이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미 여기 사실 계신 분들 다 MBA 분들이면은 경험이 많을 텐데 이게 신입의 입장에서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분들은 어떻게 그런 테이스트나 안목을 만들 수 있을지, 학습을 시킬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언 있으시다면은 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큰 회사 상대로 이제 장사를 하게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제 모 대기업에서 이제 AX를 할 때 원래 보통 업무 자동화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원래는 SI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놓으면 QA를 사원급 대리급의 QA를 합니다. 부하들한테 시켜가지고 야 고장 안 나는지 봐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AI 프로덕은 사원 대리급이 QA를 못해요. 왜냐하면 회사의 암묵지를 이 AI 에이전트가 지식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책임급, 팀장급 이상만이 그 암묵지나 회사의 룰,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QA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QA가 어떤 식으로 역으로 역전이 되냐면
그 옛날에 산타토익이라는 프로덕트 서비스 기억하시죠? 산타토익 뭐 굉장했지 않습니까? 20문제만 풀면은 내 수준 알아가지고 AI가 나한테 맞게 가이드 그런 것처럼 지금은 날리지 그래프, 컨텍스트 그래프라고 하는 그 회사의 암묵지를 시니어들이 학습을 시키면 주니어들은 거기서 별도로 초고속 학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지금 노트북에 클로드 코드 또 세션 막 돌리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큰일 났거든요.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지금도 왜 엔터 쳐야 되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주니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저 세션을 지금 동시에 저는 지금 4개를 돌리고 있지만 머리가 팽팽팽팽 돌 때는 16개 이렇게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니어들만 할 수 있어요. 저희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저희 연대 MBA 나온 저희 부대표님도 진짜 똑똑하시지만 나이가 있으시면 62년생이셨어요. 그래서 나이가 있으시면 세션이 몇 개 안 돌아갑니다. 3개, 4개. 폰트도 커지고요. 근데 수준이 다르죠. 프롬프팅의 수준이. 저같이 막 야매로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그 인생 경험 기반으로 하게 되시면. 근데 저는 속도전으로 가는 겁니다. 아웃풋 양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주니어의 덕목은 그 아웃풋 양인 것이고 대신에 시니어들의 그 학습된 어떤 그 컨텍스트 그래프를 자기가 알아야 됩니다. 네, 그 전수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구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같은 질문을 제가 주원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관점을 바꾸라는 거는 결국은 부정적인 질문보다 긍정적인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뭐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도 그렇고 일단 저희 회사도 그렇고 AI 때문에 먹히지 않는 게 뭘지라고 하니까 먹힌다 안 먹힌다 이분법적인 관점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정말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방향 다 먹혀 결국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더라고요. 근데 질문을 바꿔서 AI 덕분에 성장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했더니 하나 두 개씩 나왔듯이 이거 똑같이 개인도 제품을 나로 바꾸면 내가 먹히지 않는 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 인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게 무엇이지를 찾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저도 그렇고 저희 회사도 항상 긍정적인 회로를 돌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땅 끝까지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네, 김동규라고 하고요. 예전에는 오토레그라는 오픈소스, 최근에 이제 K스킬이라는 좀 오픈소스가 많이 알려졌고, 그래서 조금 그거 외에도 되게 많은 오픈소스 만들고 있고, 카이스트의 뭐 학생은 아니고요, 그냥 학부연구생으로 지금 있고, 학부연구생 하면서 주로 이제 노마다마스라는 AI 오픈소스 해커하우스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리더로 있으면서 오픈소스 재밌게 이제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이 젊은 에너지로 오픈소스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민이라고 하고요. 그동안 투자사 블루포인트라는 투자사에서 근무했었고 그 다음에 4년 동안 스타트업 활동을 하다가 올해 5월부터 지금 1인 빌더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 1인 빌더로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는 계속 방향성을 찾고 있어요. 어떤 아이템이 중요할까,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가 통할까. 사실은 지금 또 전 세션에서 많은 질문들이 나왔지만 저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무너진다라는 전제로 사실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만 이 시대에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 이제 어떤 식의 비즈니스가 통할까를 지금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동기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여기 오픈소스 혹시 만드시는 분 계시나요? 한 개라도 만드신 분 계시나요? 네, 오픈소스 이게 뭐 거의 없어요. 뭐 저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근데 제가 생각하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든 거를 공짜로 푸는 건데 그냥 이거를 왜 만드시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제가 동기님께 오픈소스를 하시는 이유를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유를 되게 많이 이거 하기 전에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좀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일단 제일 주요하게는 재밌습니다. 그냥 재밌고 제가 이제 아이디어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막 나와서 오늘도 뭐 오픈소스 프로젝트 하나 올리고 왔는데 이제 홍보하고 왔는데 이틀 전에도 올렸고 아이디어가 많으니까 이제 이걸 다 해보고 싶은데 이거를 지키려고 하면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거를 해서 돈을 벌어서 서비스화를 하려면 거기에 품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거를 뭐 암호화도 열심히 해야 되고 클로드 코드처럼 털리면 안 되니까 이제 열심히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귀찮고 대신 이제 저는 다른 아이디어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그냥 재밌는 사람이어서 사실 귀찮아서 그냥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고요. 근데 이제 오픈소스로 공개하면 그게 더 알려지기도 쉽고 그래서 이제 뭐 퍼스널 브랜딩도 되고 이렇게 좋은 자리도 이제 올 수 있게 되고 예, 되게 장점들이 많아가지고 계속 오픈소스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민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정민님을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링크드인에서 되게 많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고 계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오픈소스처럼 될 수가 있는데 사실 그 하나하나가 다 그냥 바로 업무에 쓸 수 있는 건데 정민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굳이 내가 이걸 다 공개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가 궁금해요. 비슷한 동규님이랑 비슷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노하우라는 게 아무리 가려져 있어도 특히 요즘 같은 이제 지능을 위탁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사실 복제가 정말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프롬프트 이제 작성 뭐 공유를 하거나 이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세부적으로 정말 잘 작성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노출이 될 거라면은 차라리 먼저 노출해서 유명세를 얻자. 유명세가 곧 모트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저희 회사 내부적으로도 얘기하는 게 물건을 이렇게 뭐 특히 마케팅 입장에서 뭐 만들어서 뭐 아무리 그 파일럿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오픈 소스의 약간 시대인 것 같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되게 해외에서도 뭔가 제품이 나오면은 이거를 빨리 만들어서 유료로 팔거나 뭐 프리 트라이얼뿐만 아니라 진짜 거의 오픈 소스를 먼저 풀어버리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그게 약간 요즘 오픈소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즘 오픈소스의 그 트렌드랑 시대가 어떤지가 궁금해요. 일단 동기님께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오픈소스 모델과 오픈소스 자체에 조금 분리돼서 설명을 하자면 사실 오픈소스 모델, 이 AI 모델 자체는 중국에서 대부분 중국 모델들이 하고 있고 그 중국 모델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면 이제 클로드나 GPT 최신 모델이 나오면 걔들이 이제 구독 계정을 수천 개씩 사가지고 이제 그 디스트리라고 그 따라합니다. GPT나 클로드 최신 모델들 딱 따라해서 그거랑 비슷한 이제 모델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키미 이런 모델 중국 모델한테 너는 누구야 하면 저는 클로드예요 라고 이제 대답합니다. 그런 거 이제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중국 모델들 아니 근데 그냥 오픈 소스는 뭐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이제 중국이나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AI 오픈 소스들이 있고 그냥 이제 오픈 소스로 풀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이제 좀 해석을 해보자면 저는 이제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을 하면은 뚫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오픈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커피하려는 사람들은 오픈 소스네 그냥 갖다 써야지 하면서 오히려 의존성이 생기고 이제 중국 모델 비슷한 거예요. 중국 모델을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베껴와야겠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음 먹으면 중국 모델이나 미국 모델 증류해가지고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중국 모델이 오픈 소스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뭐 엑사원이나 솔라가 그만큼 뭐 성능에 못 미친다면 일단 중국 모델 가져와서 미국은 오픈 소스가 없으니까 중국 모델 가져와서 GPU에 넣어서 해야지 하면은 중국 모델 어쨌든 디펜던시가 생긴 거고 중국의 그 중국 공산당은 그걸 바라고 있을 거예요. 클로드 코드는 클로드 소스인데 여러분 코덱스는 오픈 소스예요. 그러니까 코덱스는 지금 만년 이득이거든요. 지금 클로드가 심지어 페이블 나오면서 되게 좋은 모델 나와서 다시 또 막 역전되려니까 코덱스가 조급해져가지고 막 친구 초대하면 리셋 사용률 리셋해준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 2등의 플레이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오픈 소스로 푸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위협이 되는 거예요. 사실 1등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오픈 소스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라고 최근에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근데 또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픈소스의 중요성은 사실 그 아까 이제 서비스적으로는 잃을 게 없는 이제 2등 또는 그 밑에 서비스들이 할 수 있는 플레이가 맞는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중국 AI 모델들이 결국 많이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2등이어서뿐만이 아니라 결국 반도체 생태계 관점에서 오픈소스로 풀어야 그 프레임워크가 결국 주도권을 갖게 되고 이제
뭐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뭐 중국의 화웨이라던가 이런 칩 그 메이커들이 그 팀에 맞춰서 이제 칩을 내놓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제 모든 기업들이 다 그 팀에 종속이 되면서 그 팀이 다시 리더십을 갖고 가는 환경을 갖고 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게 지금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딥시크가 혹은 뭐 샤오미가 지금 엄청나게 가격 인하를 해서도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된 것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는 오픈소스가 기술적으로도 사실 중요하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사실 최초로 이제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을 때 항상 많이 이야기됐던 게 푸다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푸다도 어떻게 보면은 모든 걸 공개를 해서 이제 그 개발자로 하여금 사용을 하게끔 한 거였으니까 그게 사실 기술 업체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그 경쟁력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오픈 소스를 할 수 있는 것도 2등이니까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진짜 10등이고 하면 오픈 소스를 하기도 애매할 것 같아요. 어차피 해봤자 보지도 않고. 근데 10등이니까 또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오픈 소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오픈 소스가 하나의 마케팅 역할이 되는 것 같은데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지만 오픈 소스로 돈을 버실 수가 있나요? 그게 간접적으로라도?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저도 이 생각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일단 뭐 제가 컨텐츠를 쓰는 게 오픈소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저도 뭐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몇 개 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돈을 벌 수 있으려면 정말 좀 극적인 플레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그래도 돈을 많이 버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오픈 코드일 것 같은데 그 프로젝트도 결국 그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구독을 해서 AI 모델을 사용하게끔 해주는 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특히 한국 팀 같은 경우에는 절대 못할 플레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의 규모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장의 특성상 기업들이 그냥 가져다 쓰기 때문에 약간 그 라이센스 원칙을 위배하고 많이 갖다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최근에 모 벤처스 회사에 이제 모 벤처스 행사를 좀 다녀왔었어요. 한 50인만 이제 모아서 했던 행사인데 거기서 이제 한 기업이 그 캐릭터 챗을 하는 회사였거든요. 주요 회사는 아니고 되게 뭐 앱스토어 순위로 보면 한 5, 60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월 매출이 아니라 일 매출이 지금 1억이 넘었습니다. 시작한 지 한 몇 개월 안 됐는데 그리고 뭐 어떤 대표님도 사이드 프로젝트를 했는데 지금 월 1,000만 원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사주 캐릭터 챗이 뭐 되게 비아냥을 많이 사지만 결국은 큰 비즈니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그런 걸 이제 보면은 저도 이제 한편으로 이게 굳이 기업용 프로젝트를 해야 될까? 차라리 이걸로 빨리 들어가서 그러니까 남들이 싫어한다고 생각을 할 때 빨리 차라리 들어가서 뭐 주식도 그렇잖아요. 뭐 4월에 들어갔어도 이미 더 올랐다. 뭐 이런 얘기처럼 지금 시작할 때가 가장 이제 빠르다라는 그러니까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쪽으로 좀 플레이를 해봐야 되나? 라는 고민을 많이 하면서도 뭐 또 한편으로는 막 사모펀드랑 같이 협업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시대 때 진짜 그 비즈니스 모델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동규님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 K스킬을 저희가 얘기했는데 K스킬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그 어떻게 만들게 되셨고 K스킬을 누가 사용을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성과 같은 거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K스킬은 컨셉이 뭐냐면 한국인들을 위한 에이전트 스킬 모집인데 일단 에이전트 스킬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드리면 그냥 에이전트한테 뭔가 도구를 지어주는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도구가 MCP처럼 좀 무거운 도구가 아니라 되게 가벼운 도구를 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뭐 SRT, KTX, 시외버스, 항공편, 마이리얼 트립, 당근 뭐 엄청 많습니다. 이제 뭐 부동산 관련해서 뭐 부동산 경매 조회도 되고요. 뭐 등기부 등본도 있고 뭐 코스피 정자 공시도 뭐 할 수 있고 조달청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한 80개, 90개 정도 스킬이 있고요. 그렇게 그걸 다 모아놔서 저 K스킬을 설치하면 그냥 일상생활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에이전트가 갑자기 알고 쓸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GitHub 스타가 지금 5.6K 정도 됐습니다. 방금 확인해보니까 5.6K 정도 됐고 저는 이 5.6K가 사실 뭐 유튜브 구독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적은데 저는 GitHub는 유튜브 구독자 약간 임팩트를 알면 한 10에서 50배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한 뭐 10만 구독자는 넘은 셈인데 이제 한국 리드미만 있으니까 또
그 글로벌 트래픽 전혀 없이 한국에서 이 정도의 깃허브 스타가 나올 수 있다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그런 면은 자랑스럽다. 이게 그 컨셉 자체랑 타이밍이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처음에 K스킬을 어떻게 그 이제 홍보를 해서 이게 바이럴이 어떻게 탔는지도 좀 궁금해요. 아, 처음 시작한 계기부터 그 바이럴까지 말씀드리면은 시작한 건 그냥 그 제가 G스택을 봤어요. 그러니까 G스택이 그때 게리탄이 G스택 만들어가지고 한창 이제 트위터에서 꺼들어댈 때였습니다. 이제 자기가 내가 코딩을 못 해봤는데 내가 YC 하면서 말이야 이 스킬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너네한테 공개해준단 말이야. 이러니까 막 깃허브 스타 30K, 40K 되니까 그 게리탄 형님이 신나가지고 나도 이제 개발자다 히히 하면서 이제 계속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솔직히 G스택 그 보면은 다 그냥 리듬이 그러니까 마크다운 파일이고요. 그 뭐 그냥 글자 쪼가리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짜증나는 거예요. 저는.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제일 많은 게 4.8K인데 이 사람은 그냥 딸깍 해가지고 YC 이쪽으라고 하고 있네 해가지고 그럴 거면 나도 이제 스킬 모음집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한국인들을 위한 스킬 모음집을 하면 뭐 한 1000개는 받지 않을까? 라고 이제 그냥 가볍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진짜 지금 90개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6개 있었어요. 맨 처음에 그 스킬 모음집 6개 딱 넣어놓고 이제 앞으로 이런 거 추가될 겁니다 하고 썸네일 재밌게 이제 국뽕으로 하나 넣어놓고 이제 뭐 뭐 있어요? 국뽕은 그냥 그거예요. 뭐 그 박지성, 장미란 뭐 이런 이제 김치맨 그런 사진 이제 해가지고 K 스킬 이렇게 해놓고 이제 나노 바나나로 이제 합성해가지고 이제 올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썸네일이랑 함께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뭐 긱뉴스, 링크드인 이런 데서 한번 조금 그 바이럴 된 다음에 그 스레드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올려주셨는데 그게 또 한번 바이럴이 됐어요. 스레드에서. 그러니까 제가 올린 것도 아니고 스레드에 케이스키를 공유해 주셨어요. 그때 스타가 한참 늘어서 그때부터 그냥 다 이제 AI 시는 좀 알려져서 자연 유입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시장이 좁아서 안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트렌드가 겁나 빨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었지만 조금만 컨셉을 잘 잡으면은 이제 긱뉴스에도 오르고 뭐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블로그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올렸는데 뭐 업스테이지 석기님이 공유하시니까 이제 막 바이럴 터지고 이러는 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이 시대가 그런 점이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두 분께 똑같은 질문을 여쭤볼 것 같은데 이렇게 일단 유명세도 있고 또 정민님 같은 경우도 막 뭐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다음 주에 오픈AI 가서도 스피커도 하시고 이러신 건데 그러면은 그 기업에서 러브콜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뿌리치고 나는 1인 빌더로서 유지하시는 그 뭔가 사명감이나 미션이 있으신지가 궁금한데 정민님 먼저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그 아까 되게 1인 빌더로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찾아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지난번 창업했을 때 그 복귀해보면서 뭐가 가장 아쉬웠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처음에 매출이 갑자기 한번 팍 뛴 시점이 있었어요. 시작하자마자.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어려운 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만 하고 절대 그런 그 협업은 하지 말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돌이켜보면은 그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유입이 돼서 이제 고객으로 전환이 됐었던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반복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포기했지만 그걸 차라리 더 많이 해서 매출을 올렸어야 했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대신 1인 빌더다 보니까 많은 리소스 투입이 어려워서 제가 사실 집중하는 분야는 사모펀드 또는 금융권 이제 기업이 될 예정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는 일단 사모펀드의 규모가 애초에 크지가 않다. 그런데 돈은 많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사모펀드도 AI 롤업 정책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관심이 많은데 이거를 한 사례가 뭐 글로벌적으로 봐도 많이 없고 근데 국내는 더더욱 그냥 아예 없다. 국내는 지금 아예 없어서 이 사례가 하나 성공을 하면은 모든 그 사모펀드들이 다 아는 사례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빨리 바이럴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조금 그쪽에 집중을 하고 마침 한 곳이 이제 한국과는 지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확정이 됐고 그래서 뭐 그걸 집중을 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리소스 한계가 너무 분명해요. 뭐 제가 심지어 아프면 일단 그날 업무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AI한테 맡겨도 한계가 있고 두 번째는 발표 자료 같은 거는 제가 쉽게 그냥 정말 딸깍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최고 책임자분들께 이제 보고를 하거나 뭐 당장 다음 주에 할 그 오픈 AI 행사에서 딸깍으로 만든 발표 자료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는 사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약간 페인 포인트가 저도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런 게 과연 얼마나 지속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에 또 이제 한편으로 그 캐릭터 챗 얘기 듣고 지금 리트는 한 1, 4억 정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와, 캐릭터 챗으로 저 정도 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늦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런 걸 그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하고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와서 지금 막 계속 딸깍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지금 발표하느라 좀 정신이 없어서 못 만들었던 거를 간단하게 지금 뭐 그 카메라 앱 같은 거 지금 만들고 있었거든요. 출시하려고. 그런 식으로 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그 러하고 이 실시간의 그 1인 빌더로서의 고민을 오늘 공유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민님 그 링크드인을 보시면은 그런 이제 일기처럼 되게 이런 생각을 많이 공유를 해주십니다. 똑같은 제가 질문 이제 여쭤볼게요. 그 기업들의 러브콜을 뭐 뿌리치고 내가 이게 심지어 그 해커하우스도 운영하시는 그 이유가 좀 궁금해요. 일단은 저는 이제 정민님 말씀이랑 이렇게 오늘도 많은 분들 말씀 들어보면서 확실하게 생각한 건 아직 젊어서 할 수 있구나. 솔직하게. 네. 일단 저는 부양 가족이 없고요.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시고 노후 대비 되시고 뭐 여자친구 없고 뭐 결혼 안 했고 뭐 제 몸만 이제 뭐 라면 뭐 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 이걸 살려서 할 수 있는 가장 그 높은 부가가치의 일이 무엇일까 하면은 저 이제 뭔가 기업에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많이 있는 그러니까 정민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뭔가 딸깍으로 했을 때 당연히 이제 80, 90점까지 금방 한 끝자면 딱 가는데 95에서 5점 채우려고 열심히 휴먼 에포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오픈 소스를 하고 뭐 젊어서 이제 들이박는다 생각하면은 그냥 80점 딸깍하고 그냥 이제 뭐 이상한 거 있으면 이상한 거 있네요. 그냥 말빨로 때우는 거예요 이제. 뭐 이제 이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이제 오히려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오픈 소스 할 때도 되게 이제 저도 사실 그 OMX 만드신 예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보다 더 어린 빌더 분들한테 배우는 건데요. 그래서 요즘 실천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딸깍으로 80점까지 만들어지잖아요 금방. 그러면 그냥 출시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저는 그래도 90점까지 이렇게 좀 채우고 그래도 내가 봤을 때 내가 좀 잘 만들었네 싶었을 때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K 스킬도 6개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도 요즘 하는 거는 그냥 딸깍 몇 번 하고 이제 출시하고 PDF 받아서 고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오픈 소스여서 가능한 플레이인 것도 싶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약간 그 비전을 이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돌아가서 정민님께 그 롤업 말씀하셨잖아요. 사모펀드 롤업. 그때 그게 뭐 해외에서는 조금씩 이제 시도가 되고 있는 사례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는 많이 없는데 그 공개 가능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회사 지금 말고 그냥 예시가 있다면은 그 사모펀드가 어떻게 롤업을 플레이를 하시는지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사모펀드 롤업을 담당하는 건 아니고 그건 이제 만약에 사모펀드 자체 AX가 잘 됐다라고 판단했을 때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자라고 이제 이야기가 된 부분이어서 사례는 없기는 하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제 사모펀드 롤업이 그냥 가능하다라는 그 지점에서의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리고 사모펀드 롤업을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사모펀드라는 것들이 결국은 그 사적인 이제 뭐 펀드 이런 이제 펀드에서 돈을 모아서 기업을 하나 뭐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 기업 가치를 올려서 매각을 하는 그런 것들 이제 사모펀드가 하게 되는데 이제는 AI를 도입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해가지고 매출을 올리거나 혹은 반대로 뭐 사람을 좀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러니까 보전비를 좀 줄여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AI 롤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벤처 캐피탈 쪽은 오히려 대답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연락이 와서 뭐 이런 걸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도 거기는 제가 대응을 별로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벤처 캐피탈은 고작 뭐 많아도 한 5%, 10%밖에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지분만으로는 회사를 바꿀 수가 없는데 사모펀드는 경영권을 이제 포함한 이제
경영권 이상의 지분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그냥 경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좀 이렇게 별로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을 많이 해고를 해서 또 오히려 근본적으로 이제 구조를 바꾸는 경우도 사실 사모펀드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롤업이 사모펀드에서는 가능할 것 같고 벤처 캐피탈이 이제 기업 가치를 올리려고 뭔가 플레이를 하는 부분은 사실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VC랑 또 사모펀드를 완전 이제 아예 다른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회사를 AX를 하고 싶으면은 사실 윗선에서 하자라고 하면 되는 거긴 한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왜냐면 내가 가서 AX 하려고 사람 더 자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반대로 심할 거고 그렇게 티키타카 하는 것보다는 그냥 경영권을 가져가서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잘라버리고 내가 이제 뭐 기업 가치를 높여서 파는 건데 그게 사모펀드 혼자 사기 힘드니까 생각보다 많은 AI 기업들과 좀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되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사람을 단순히 해고한다라는 측면보다도 AI를 도입하는 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결국 그 리더십 레벨에서 그걸 강조를 해야 이제 다른 모든 팀원들이 합류를 하는 구조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 그 리더십을 공고하게 갖고 있는 이제 팀이 사모펀드이고 다른 기존 주주들이나 뭐 경영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좀 한계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오히려 사모펀드가 주도적으로 돈을 많이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고 뭐 그냥 비용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10억을 투입하는 건 꽤 큰 돈일 수 있어요. 근데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10억을 투입했을 때 1,000억 원 이상의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매각 차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10억이 문제가 아니라 1,000억만 보고 이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경우다.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거 클로드 블루하면서 커피챗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어떤 대기업 분이 뭐라 하셨냐면은 그 초기에 저희 뭐 작년만 해도 이제 뭐 AI 뭐 프로모션도 많고 또 정량제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토큰 매칭 많이 하는 게 답이다. 토큰 많이 쓸수록 일 잘하는 거고 리더보드 만들어가지고 뭐 순위 나래비 세우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분이 뭐라 하셨냐면은 이제 그게 종량제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몇 달 후에 내가 이제 이 돈을 이제 몇백 불이 아니라 이제 뭐 돈을 이제 정가로 돈을 내야 되는 거가 되게 두렵다라는 게 가장 큰 페인 포인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토큰 매칭이 답이다라고 했던 글이 되게 링크드인에 많았는데 지금 와서는 되게 그 뭐 아키텍처를 만들어가지고 어떨 때는 어떤 모델을 쓰고 이런 걸 구조를 잘 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아직 정답이 나온 건 아니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토큰 매칭 해야 합니다. 이번에 페이블 나왔잖아요. 그거 써보신 분 있나요? 안 써보신 분들 꼭 써보셔야 됩니다. $200 지르시고. 제가 페이블 이제 써보니까 딱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아 이게 딱 그 5.5랑 오프스 4.6의 뭔가 장점만 결합한 아주 좋은 모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잘 쓰고 있는데 이게 가장 좋은 모델을 정말 열심히 써봤을 때 그런 사람만 저는 효율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진짜 맥스 에포트로 써야 할지 어떤 모델을 써야 될지 얘는 솔직히 이만큼 필요 없어 이걸로 해도 될 것 같아. 이런 부분이 그걸 다 천장을 다 맛봐봐야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 맥스로 그 정말 좋은 모델로 다 해가지고 모든 걸 돌려봤을 때 그 안 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여기서 다 되는 것도 알고 그러면 거기서 뭐 하나씩 이 부분을 조금 떼서 낮춰야겠다 이 부분 조금 떼서 낮춰야겠다. 근데 그거를 많이 안 해보면 어디를 떼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솔직히 어떻게 그거를 분리해서 효율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은 저는 아직 싸다고 생각하고 특히 지금 22일까지 페이블을 구독제로 쓸 수 있는 건 지금 미친 기회입니다. 네, 빨리 이제 저도 빨리 지금 $200 더 쓰러 가야 됩니다. 저도 사실 일단 원래 초안 자체는 토큰 맥싱을 지지하는 자, 토큰 맥싱을 지지하지 않는 자 이렇게 소개를 받았는데 저도 토큰 맥싱을 지지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뭐 무한대로 쓸 수만 있으면 돈이 돼가지고 혹은 여러 이유로 가능하다면 지지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오늘 와서 얘기했던 건 대출을 해서라도 토큰 맥싱을 해야 된다. 와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좀 많이 느끼는 부분이 결국 토큰을 많이 쓰려면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효율적으로
많이 쓰거나 효율적으로 그냥 무자비하게 많이 쓰는 것 두 가지가 있고, 무자비하게 많이 쓴다라는 관점은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무엇을 해야 돈을 벌지도 아니면 무엇을 해야 본인한테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일단 돌린다라는 측면의 개념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효율적으로 쓴다고 하면은 내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되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과 그리고 어떤 태스크로 이제 짝짝짝 진행을 해야 되지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일을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요즘 최근 인지부화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해야 될까? 그러니까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메라 앱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 자체가 시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토큰을 쓸 수가 없죠. 일단은 제 생각 자체가 시작점이 정해져 있지도 않는데 뭘 AI를 돌린다 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기존에는 뭔가 회사에서 다니니까 그래도 이거를 뭐 자동화해야 되겠다, 아니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일감을 많이 찾았다면은, 이제 혼자서 어떤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그리고 어떤 발표 자료를 어떤 스토리라인으로 만들어야 되지, 그 기획 자체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토큰 사용량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최근에 좀 생겼어요. 저는 뭐 프로도 지금 코덱스 프로도 2개 쓰고 있고, 뭐 클로드도 하나 맥스 쓰고 있고, 뭐 제미나이 그룹 이런 거 다 지금 어쩌다 보니까 다 쓰고 있는데, 그리고 딥시크 엄청 많이 쓰고 있고. 근데 그 의도가 설정이 안 되니까 이제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쓰고 있는데 뭔가 시작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모니터만 싹 보면서 생각만 엄청 하고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토큰 렉싱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일단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AI를 많이 사용해야 어디서 효율화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지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무조건 동감을 하고요. 그 차원에서 무조건 그 회사나 조직 내에서 한 명은 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블 같은 거 이제 닫힐 텐데, 그거의 파괴력을 알기 위해서라도 또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는 빌더분들이 다음 주 일정을 다 빼놨어요. 원래 갖고 있었다가 그 페이블로 개발을 다 해야 된다. 너무 지금 경각심이 들어서 그 일정을 다 빼셨더라고요. 지금 그런 정말 실질적인 미팅 다 취소하고 실질적인 상황으로 갔고, 저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어떤 걸 진짜 해야 될까? 어떤 걸 해서 어떤 돈을 벌고, 뭐 어떤 우리가 어디까지 이제 뭐 성장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또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좀 그런 점에서 뽕은 왔지만 또 그런 지점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너무 좋은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간이 조금 지체되긴 했지만 그래도 질문 하나씩 받으려고 하는데,